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대장정 8번째 통일영웅 1934년 10월 16일 중국 남동부 장시성 장강산 일대에 웅크리던 9만 명의 홍군이 행군을 했다. 남녀노소 민간인 수십 명이 뒤따랐다. 홍군은 적의 포위망을 뚫고 서진하다가 윈난성에서 북으로 틀었다. 1935년 10월 20일 서북 내륙의 간수성과 산시성 일대에서 행군을 끝냈다. 그들은 368일 동안 9,600km를 이동했는데 235일은 낮에 18일은 밤에 걸었다. 평균 130km를 움직인 뒤 휴식다운 휴식을 취했고 매일 한 차례 정도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다. 강을 24번 건넜고 고지대를 포함한 산맥 18개를 넘었고 여섯 민족이 사는 62군데 도시와 마을을 거쳤다. 적의 포위를 10번 돌파했고 추위와 더위, 갈증을 견뎌냈다. 여정을 시작한 9만 중 완주한 사람은 10,000명이었다. 15년 뒤 중국 공산당 위원회가 베이징에 입성했다. 인민해방군으로 이름을 바꾼 홍군은 대륙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붉은 깃발을 꽂았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대표가 모인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인민정부를 수립하고 모택동 주석을 선출했다.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 1일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탄생을 선포했다. 1927년에 한 무리의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증강산에 붉은 깃발을 꽂으며 시작한 무장투쟁이 사회주의 국가 수립으로 완결됐다. 중국은 크다, 땅도 넓다. 지린 랴오닝 헤이룽장성은 만리장성 너머의 변방이다. 동으로 흐르는 두 강이 대륙을 산불하는데 위는 황하, 아래는 양쯔강이다. 황하는 북쪽은 허베이, 산시, 두 강 사이는 허난, 산둥, 장수, 한후이, 후베이, 양쯔강 남쪽은 후난, 장시, 구저우, 광시, 광동, 저장, 푸젠성이다. 인도차이나와 맞닿은 남쪽에는 윈난성, 서북 내륙 티벳고원과 고비 사막에 둘러싸인 산악에는 스촨, 간수, 산시성이 있다. 위, 오촉 세 나라가 맞섰던 삼국시대의 위나라 조조는 양쯔강 북쪽을, 오나라 송건은 양쯔강 남쪽을, 총나라 유비는 서쪽 내륙을 근거로 삼았다. 중국 역사의 통일영웅은 몇 되지 않는다. 기원전 3세기에 진시황이 통일했지만 제대로 된 고대 국가를 세우지 못했다. 최초의 아시아적 전제 국가를 세운 인물은 2002년 기원전 항우를 꺾고 한을 세운 유방이다. 통일국가가 7차례 명멸할 때마다 중국은 사회적 혼란과 전쟁에 휩쓸렸다. 1911년 10월 10일 시작된 신의 혁명으로 청이 무너졌을 때도 그랬다. 대륙은 성을 지배한 여러 지방 군벌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주가 멸망한 뒤 춘추 전국시대 500년 내전을 끝낸 진시황이나 진시황 사후에 혼란을 수습한 한 유방 같은 인물이 필요했다. 두 사람이 시대의 요구에 응답했다. 정제스와 마오쩌둥. 둘의 싸움은 항우와 유방의 초안전과 닮았다. 마오쩌둥은 유방처럼 쫓기는 신세였지만 막판에 뒤집었다. 유방이 소와 한신 장량처럼 유능한 참모를 포용해 항우를 꺾었던 마오쩌둥은
주더, 펑더화이, 린비아오, 주원래 같은 동지들과 장제스를 이겼다. 그런데 진시황 항고조 주원장 누르와치는 농민군이나 부족 전사를 이끌고 정복했지만 자신이 무너뜨린 것과 다르지 않은 아시아적 전제국가를 세웠다. 이에 견조 장제스는 아시아적 전제국가의 폐허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공화정을 들이려 했고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다. 마오쩌둥은 장제스와 일본군을 상대로 20년 싸운 끝에 중국을 통일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다. 중국 공산당은 대도시에서 봉기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러시아 볼셰비키와 달리 농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을 차지했다. 숙명의 라이벌. 청제국은 무기력했다. 유럽 제국주의가 주권 침탈에 대항하지 못했고 조선 지배권을 두고 벌인 전쟁에서 일본에 패했다.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패전은 청의 종말을 앞당겼다. 1911년 10월 10일 국민혁명군의 후베이성 우창봉기를 시작으로 산시, 윈난, 구이조우, 장수 등 16성이 독립을 선포했다. 민권, 민족, 민생을 강조한 삼민주의를 내세워 전제정치 타도와 공화국 수립을 추진한 국민혁명 지도자 순원이 미국에서 왔고 혁명군 지도자들은 명나라 수도였던 장수성 난징에서 그를 중화민국 임시대총통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순원은 힘의 열세를 인정하고 북부를 지배하던 군벌 위안스카이에게 임시총통을 넘겼다. 위안스카이는 1912년 2월 12일 마지막 황제를 퇴위시켰다. 여기까지를 신의 혁명, 제1국민혁명이라 한다. 위안스카이는 황제가 되려 했다. 측근을 내각에 들여 정부를 장악하고 공화파 지도자를 암살하고 북부의 여러 성을 추종자에게 넘겼다. 남부의 장씨, 장수, 안후이, 푸젠, 광동, 후난성의 공화파가 1912년 7월 독립을 선언해 제2국민혁명을 일으키고 국민당을 창설했다. 위안스카이는 남부성을 공격하고 국민당 해산 명령을 내렸다. 순환은 일본으로 도망갔다. 위안스카이는 1915년 12월 황제를 자칭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제비를 포기하고 죽었다. 부패한 군벌은 저마다 성을 하나씩 꿰차고는 민중을 착취했다. 군벌 시대는 장제스가 끝냈다. 저장성에서 태어난 그는 19살에 군사학교에 들어갔고 신의 혁명 직전까지 3년간 도쿄의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국민혁명군에 가담해 위안스카이 군대와 싸우고 샹하이의 비밀결사에 몸담기도 한 그는 순원의 눈에 들어 성장했다. 순원은 공화주의자였지만 이권 획득에 정신이 팔린 서구 열강이 군벌을 지원한 데 실망하여 1922년 소련 공산당과 제휴했다. 소련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민혁명군을 조직했고 군벌 타도를 위해 중국 공산당과 손잡았다. 제1차 국공합작이 성립하자 공산당 당원들은 국민당에 가입하고 혁명정부에 참여했다. 순원은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아 광동성 광저우에 왕푸 군관학교를 세웠는데 이때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 제도와 붉은 군대를 연구하고 돌아온 장제스를 교장으로 발탁하고 저원라이를 정치주임으로 붙였다. 1925년 순원이 암으로 죽자 소련 군사고문단은 장제스를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에 얹혔다. 국민혁명군은 1926년
북부의 군벌을 소탕하는 북벌에 나섰고 도시의 공산당원과 농민들은 혁명군을 환영했다. 그런데 국민혁명군이 양쯔강 하류 지역을 평정한 직후인 1927년 4월 12일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볼셰비케 조직과 전술을 알았던 그는 국민정부군 병력을 동원해 상하이 일대에서 공산당원을 죽였다. 6만에 이르던 공산당원 중 생존자는 10,000명도 되지 않았다. 자원라이가 겨우 목숨을 건졌을 정도로 장제스의 쿠데타는 면밀했다. 장제스는 1928년 베이징을 점령해 군벌 시대를 끝내고 난징에 새 정부를 세웠다. 국민정부다. 공산당은 조직을 재건하고 총석이 천두슈를 해임했다. 새 지도부는 볼셰비키 혁명 노선을 흉내내 여러 차례 도시 봉기를 일으켰지만 참패했다. 자본가의 지지를 받은 장제스는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에 이권을 내주면서 반공연합전선을 형성했다. 홍군의 탈출. 1927년 여름 장시성 난창에서 어룬과 예팅이 민중봉기를 일으켰다. 마오쩌둥은 호난성에서 노동자 농민 제1군을 조직해 무장투쟁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우익 민병대에 붙잡혔다가 탈출하는 등 곡절을 겪은 그는 배잔병 1000여 명을 이끌고 후난, 장시, 광통, 세성이 만나는 장강산에 들어갔다. 공산당 지도부는 소총운동이라 비판하면서 그를 정치국에서 쫓고 단절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진강산의 후난성 권역에 중국 최초의 소비에트 정부를 세우고 자기 길을 갔다. 지주를 죽이라는 당의 명령을 거부했다. 탈영한 국민당 병사와 산적을 보섭하고 지원병을 모아 홍군을 창설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광동성의 대도시에서 봉기를 일으켜 소비에트를 수립했다가 국민정부군의 공격을 받고 전멸했다. 1928년 5월 주도가 진강산에 들어왔다. 그는 소설의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았다. 스촨성 출신이지만 1912년 제2국민혁명 때 윈난성 신식군대에서 활약해 공안국 장관이 됐다. 아편을 달고 살았지만 인정이 많았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청년들과 어울리며 세계 변화에 눈을 뜬 그는 아편을 끊고 나타나 아내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유럽으로 갔다. 40 나이에 군벌의 앞잡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막스주의를 배우려던 그를 젊은 유학생 존 라이가 도왔다. 주도는 1925년 유럽에서 돌아와 재산을 공당에 바치고 국민정부 실세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 있다가 1927년 8월 공산당의 난창 봉기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자 반란을 일으켰다. 위기를 넘긴 그때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진강산으로 간 주도는 마오쩌둥의 한신이 되었다. 한고조의 총사령관 한신이 그랬듯 홍군 총사령관으로서 수백 번의 전투를 치르고 결정적 승리를 쟁취했으며 진강산 일대를 요새로 만들었다. 맨발로 다녔고 인사를 받으면 모자를 벗어 답례했다. 사방백리를 본다느니 도수를 한다느니 소문이 떠들었다. 국민정부가 주도를 사살했다고 발표했고 언론이 그의 사망 장면을 보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다.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올랐다. 국민정부는 홍비라 했지만 홍군은 노획관 소총 5만 정으로 무장을 갖춘 군대였다. 소비에트 정부는 장시 푸난 푸젠성 일대로 진출해 군수품 공장을 운영하고 대중교육을 실시했다. 난징의 중화민국 국민정부와 군벌이 지배하는 대륙의 한 귀퉁이에
완전히 다른 국가를 세운 것이다. 홍군이 장기전 태세를 갖추자 장제스는 토벌 작전을 준비한다. 1930년 6월 상하이에 있던 중국 공산당 지도자 리리사는 혁명의 고조기를 맞아 선구적인 승리를 쟁취하겠다며 대도시 공격을 명했다. 그 작전은 마오쩌둥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펑더화이의 홍군 주력이 호난성 장사를 점령해 리리산을 주석으로 하는 호난성 소비에트를 세웠고 마오쩌둥과 주더는 장시성 난장을 공격했다. 그러나 호난성 소비에트는 백군의 공격을 받아 무너졌다. 백군은 전향을 거부한 양카이 후이와 여동생을 죽였다. 코민테른의 지시를 추종한 리리산과 스탈린주의자들은 당 지도부에서 밀려났고 홍군은 위기를 맞았다. 중국 공산당이 상당한 군대를 보유함을 확인한 장제스가 병력을 총동원했기 때문이다. 국공내전을 시작한 백군은 1930년 말부터 4년 동안 5번의 공세를 펼친 끝에 홍군을 몰아넣었다. 홍군은 적을 소비에트 지구 안에 끌어들여 유격전을 펼쳤다. 백군은 병력이 몇 배나 많았지만 유격전을 펼치는 홍군을 당하지 못했다. 1931년 토벌작전은 장제스가 지휘했지만 실패를 거듭하다가 일본군이 침략한 탓에 철수했다. 1933년 4번의 공격도 성과가 없었다. 장제스는 1933년 9월부터 이듬해까지 100만 대군을 투입해버린 5차 공격에서 처음 승기를 잡았다. 백군은 유럽에서 비행기와 기관총을 비롯한 무기를 들여와 홍군을 제압했다. 독일 군사고문 전술이 승인이었다. 백군은 진지전과 초토화 작전으로 대응했다. 홍군은 병력 6만을 잃고 소비에트 지구 절반을 뺏겼다. 당시 소비에트를 지킬 수 없다 판단한 홍군위원회는 근거지를 서북 내륙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백군이 포위망을 쬐어온 1934년 10월 16일 그 결정을 실행한다. 항일구국 전쟁을 위한 장정이라 선전했지만 사실은 탈출이었다. 국민당 정부와 군벌의 세상에서 벗어나려 했던 민간인들이 뒤따랐다. 홍군 주력부대는 장시성에서 남하하며 후난성과 광동성에 백군을 기습한 다음 유격대 정예 병력이 후미에서 혈투를 벌이는 사이 백군의 추격을 벗어났다. 점차 민간인은 떨어져 나갔고 부상병은 농촌으로 숨어들었다. 대장정은 강하고 운 좋은 자만 살아남는 군사작전이 되었다. 장제스는 홍군이 어디로 가려는지 알아채고 숨막히는 추격전을 시작했다. 백군은 예상 이동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쳤다. 그러나 홍군은 돌파했다. 홍군은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백군의 저지선을 3번 돌파했다. 광시성의 제4저지선을 무너뜨린 다음에는 북으로 진로를 바꾸어 오난성에 뛰어들었다. 장제스와 제휴한 지방의 군벌의 110개 연대 병력이 스촨성을 향해 북상하는 홍군을 막았다. 전투 끝에 병력의 3분의 1을 잃고 구이저우성에 진입한 홍군은 다시 20만의 백군 병력과 마주쳤다. 대탈출은 실패인 듯 했다. 양쯔강을 건너다 홍군은 중화기를 땅에 묻고 속도를 올렸다. 낮에는 숨어서 백군 정찰기를 피하고 밤에만 행군했다.
스촨성으로 북진하려면 양쯔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장제스는 홍군의 도강을 막으려고 나룻배를 강 보간에 묶고 들판에 곡식을 걷어들였다. 강을 건널 수 없게 된 홍군은 넉 달 동안 구의저우성에서 백군 5개 사단을 격파하고 병력 2만을 보충했다. 진강산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난 1935년 5월 초 홍군은 서진을 거듭해 윈난성 북부에 진입했다. 엄준한 봉우리가 빼곡한 윈난성의 양쯔강 상류는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어려웠다. 홍군이 리장나루 근처에서 대나무로 다리를 만드는 모습을 본 백군 정찰기가 보고하자 장제스는 병력을 모았다. 그런데 홍군 특공대가 역주행했다. 하루 밤낮에 걸쳐 135km를 이동해 좌우 핑두나루에 도착한 그들은 남쪽에 백군 수비대를 제압하고 강 건너에 신호를 보내 배 한 척을 불렀다. 그 배로 강을 건너가 스촨성 세관 수비대를 무장해제하고 나룻배를 여러 척 확보했다. 홍군은 나흘 동안 밤낮 없이 배를 저어 강을 건넜다. 백군 비행기는 움직이는 배를 타격할 정도의 성능이 아니어서 상공을 배회하기만 했다. 스촨성에 진입했지만 위기를 벗어난 건 아니다. 양쯔강의 또 다른 지류 다두허를 건너야 했다. 산악을 흐르는 다두허는 유속이 빨라 배로 건너기 어려웠다. 림바오의 선봉대가 호전적 로로족의 도움을 받아 강변마을을 점령하고 도강 작전을 준비했다. 로로족 언어와 문화를 아는 스촨성 출신 류보청이 자치권 보장을 약속하고 협조를 받았다. 그러나 배는 세 척뿐이었다. 마오쩌둥 주도 림바오, 평도와 등 홍군 수뇌부는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루팅교를 점령하기로 했다. 1935년 5월 27일 새벽 선발대가 출발했다. 그들은 루팅교를 점령하지 못하면 800km 우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강 건너 백군도 홍군의 의도를 알고 루팅교로 향했다. 선발대는 무서운 속도로 행군해 5월 29일 아침 도착했다. 건너편에는 다른 백군 부대가 기다렸다. 18세기 초에 만든 루팅교는 길이 60m의 쇠사슬을 양한 암벽에 고정하고 널빤지 바닥과 좌우 손잡이 쇠사슬을 설치한 출렁다리인데 백군이 바닥 널빤지를 절반 넘게 걷어버려서 다리 가운데까지 쇠사슬만 걸려 있었다. 경기관총과 수리탄을 든 홍군 병사 22명이 쇠사슬 위를 끼어 전진하자 기관총이 발사됐다. 그래도 전진했다. 뒤에서는 홍군 병사들이 널빤지를 깔며 엄호했다. 홍군이 다리 가운데를 지나 남아있는 널빤지에 접근하자 백군이 등유를 부어 불을 질렀다. 특공대는 불길을 뚫고 경기관총을 난사하며 돌진했다. 13,000여 홍군은 군가를 부르며 루팅교를 건넜다. 특공대 22명 가운데 18명이 살아남아 훈장을 받았다. 자우핑두와 루팅교에서 치러진 도강 작전은 가장 중요한 전투였다. 홍군은 스촨성에서 거대한 산맥 5개를 넘었다. 티벳군을 내려다보는 대설산을 넘을 때는 얼어 죽는 병사가 속출했다. 스촨성 북부에서 한 달쯤 쉬며 기력을 되찾은 홍군은 티베트의 숲과 사람 없는 초원을 가로질러 산시성에 이르렀다. 거기서도 전투를 치렀다. 1935년 10월 20일 홍군 주력은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류지단의 부대를 만나 대장정을 마쳤다.
지구전 항일 구국 투쟁을 위한 장정이라는 선전이 터무니없는 건 아니었다. 홍군은 대장정을 하며 2억 명이 넘는 민중을 만났다. 점령한 마을에서 지주와 부패 관리의 재산을 몰수해 분배했다. 땅을 농민에게 준다는 공산당의 강령과 항일투쟁 정책을 선전하고 유격대를 모집했다. 장정을 시작한 병력 대부분이 죽거나 나고했지만 농민과 노동자와 국민당 탈영병이 빈자리를 메웠다. 홍군은 대륙에 혁명의 이념을 전파했다. 중국 민중은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지만 홍군을 가난한 사람의 군대로 인식했다. 홍군 부대를 찾아가 자기네 마을을 해방해달라고 청하기도 했다. 홍군은 결국 국민정부군을 꺾었다. 장제스와 국민정부의 패인은 실패한 정치였다. 국민정부는 지지를 얻지 못했다. 마오쩌둥의 지략과 홍군의 전술이 뛰어났다 해도 국민정부가 그토록 부패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백군은 초가상간을 불태우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민중의 원성을 샀다. 1929년 여름 서북지방의 여러 성에 가뭄이 들어 수백만 명이 아사했다. 농민들은 집을 팔았고 아내와 딸까지 팔았다. 베이징과 텐진 등 대도시에 구호식량이 쌓여 있었지만 서북방 군발과 동불의 국민당 군대가 서로 의심하면서 열차를 보내지 않아 구호품이 전달되지 못했다. 부자들은 푼돈으로 땅을 사들이고 관리들과 어울려 농민의 아내와 딸을 희롱하면서 상이 36번 바뀌는 진수성찬을 즐겼다. 국민정부와 지주들이 조직한 민병대는 조직폭력배처럼 착취했다. 도시 노동자의 처지도 비슷했다. 1927년 4.12 쿠데타 이후 국민정부는 노동운동을 금하고 노동권을 발받고 파업주동자를 처형했다.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 일해야 했다. 장제스가 서북 내륙의 홍군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던 1937년 안후이 산시 간수구이저우 성의 백군 점령지에서는 3천만 명이 굶고 있었다. 인류의 10%도 안 되는 자들이 농지를 70% 넘게 소유해 흉년이 들면 죽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는 손을 놓았다. 초토화 작전도 후유증을 남겼다. 당시 소비에트 지구의 농경지는 홍군에게 협조한 주민을 죽이고 농민을 추방한 탓에 황무지가 되었다. 1933년 12월 홍군 지휘관 쉬하이둥이 후베이 안후이 허난성 접경 지역에 만든 어위완 소비에트 지역도 폐허가 됐다. 백군은 전족을 하지 않거나 단발을 한 여자를 공산주의자로 몰아촬영했다. 쉬하이둥 일족 60명을 학살하는 등 홍군 가족은 더 가혹하게 죽었다. 홍군은 반대로 했다. 토지강령을 집행할 때 빈농의 땅은 손대지 않았다. 민가를 떠날 때는 침상으로 쓴 문짝을 제자리에 걸어두었고 농민의 재산을 함부로 징발하지 않았다. 마을에 주둔할 때는 야전 변소를 먼 곳에 만들었다. 농민들은 홍군을 성원했다. 마오쩌둥이 1938년 5월 강연에서 말한 대로 홍군은 군사적 열세를 정치로 극복했다. 홍군은 새로운 소비에트 지구에서 얻은 지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했다. 그러나 민중이 지지한다 해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다. 적을 제압할 군사작전과 전술이 있어야 한다. 마오쩌둥은 백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한 전쟁은 지구전이라 보고 주력 부대를 긴 전선에 분산 배치해
이동전을 펼치면서 농촌에서 유격대를 조직했다. 홍군 유격대는 지원 병력도 후방기지도 병참선도 없었다. 끊임없이 이동하다가 유리한 곳에서 기습했다. 홍군은 후퇴 계획을 세우고 퇴로를 준비한 상태에서 게릴라전을 했다. 마오쩌둥 말고도 소총운동을 한 사람이 있었다. 마오쩌둥이 1927년 진강산에서 최초의 부대를 조직한 시기에 다른 혁명가들이 다른 곳에서 일을 했다. 쉬하이둥은 어위완 소비에트를 세웠고 류즈단은 서북 내륙에서 산시 간수 닝샤 소비에트의 털을 닦았다. 류즈단은 서북 내륙에서 산시 간수 닝샤 소비에트의 털을 닦았다. 산시성 소비에트는 대장정의 종착지였다. 쉬하이둥이 홍군 8천을 이끌고 먼저 산시성 남부에 안착했고 마오쩌둥과 주더의 부대가 뒤따라왔다. 류즈단은 1936년에 전사했지만 그가 만든 소비에트는 성장했다. 공산당은 당시 소비에트의 경험을 살려 효율적 체제를 구축했다. 16살이 넘은 사람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었고 소장농 노동자를 우대했고 마을에서 지구 현성을 거쳐 중앙까지 상향식으로 조직을 구축했다. 공산당은 지주의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고 고리대금업을 끝냈다. 농민은 소비조합을 조직했고 공산당원과 유격대원, 소비에트 관리자도 매주 하루 이상 농사일을 했다. 놀고 먹는 사람도 없었다. 아편, 전족, 변발, 유아사례 등등을 일소하고 일부 다쳐 민며느리 결혼 지참금을 없앴다. 학교를 열었고 사회교육센터에서 성인 문맹자를 교육했다. 소비에트 지구 거주자 대다수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사기업을 허용했지만 석유, 소금, 석탄, 피혁, 무기 등의 생필품과 군수품 공장은 직영했다. 여성들은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급료를 받고 매주 엿새 하루 8시간 공장에서 일했다. 그리 좋지는 않아도 날마다 15시간 넘게 일하면서 갇혀 지내는 샹하이의 동료들보다는 나았다. 국민당이나 군벌이 지배하는 도시의 거리에는 아이의 시신이 즐비했지만 소비에트 지구는 그렇지 않았다. 홍군은 외부 평판이 나빴다. 서북 내륙에 고립되어 있어 국민당 정부의 선전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정보군은 자기네가 죽인 민간인 시신과 자기네가 볼질은 마을 사진을 내놓고 홍군의 만행이라 모함했다. 스노의 기록에 따르면 현상금이 걸린 홍군 지도자들은 호위병 없이 돌아다녔고 병사들은 국민당 비행기가 뿌린 전단의 뒷면을 공책으로 사용했다. 다들 동굴이나 막사에 살았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군사훈련과 정치학습을 했다. 병사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이해했고 자신이 참여한 전쟁의 정당성을 확신했다. 저녁에서 모인 그들은 저마다 일본 제국주의와 국민정부의 한을 품고 있었다. 17이 안 되어 병사가 되지 못한 소년 선봉대가 4만 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전령, 밀정, 선전원, 간호사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비에트 지구에서 태어났다. 기울 있는 군대, 정치제도와 외교정책, 문학과 예술의 특징까지 1980년대 이전
중국 사회의 기본 형태가 그곳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1936년에 소비에트는 서부 내륙에 있는 인구 900만 명의 독립국에 지나지 않았다. 난징의 국민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다. 시안 사건. 장제스가 당시 소비에트를 포위하고 홍군을 공격한 4년 동안 일본은 중국을 파먹었다. 1차 공격 때 만주를 손에 넣었고 2차 공격 때 상하이를 침략했다. 3차 때는 만주 사변을 일으켰고 4차 때는 허베이성 동부 지역을 차지했고 5차 때는 허베이성 전체와 인근성을 손에 넣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영토의 20%와 철도 연장의 40%를 장악했고 석탄과 철광 자원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산당은 1932년 당시 소비에트 시절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국민정부의 공동투쟁을 제안했다. 장제스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공산당은 1936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난징 정부에 협력한다는 민족통일전 선수를 채택하고 국민당 군대를 상대로 심리전을 폈다. 적이 공격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았다. 포로를 잡으면 항일 정책을 성명하고 풀어주었다. 장제스가 서북 내륙의 소비에트 지구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던 1936년 10월 일본이 괴뢰 만주국을 앞세워 내몽고를 침략했다. 전국에서 항일전쟁 선포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지만 장제스는 공산당과 싸웠다. 한 달 안에 홍군을 소탕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정예부대를 간수정에 배치하고 산시성 수도 시안에 폭격기 발진 시설을 만들었다. 1936년 12월 7일 장제스는 전용기를 타고 장쉐량의 동북군 사령부가 있는 시안에 갔다. 닷새가 지난 12월 12일 새벽 무장한 동북군 병사들이 장제스가 머무르던 온천장을 덮쳤다. 장제스는 잠옷바람에 도망쳤다. 병사들은 뒷산 바위 틈에 웅크린 총통을 엎고 내려와 사령부로 이송했다. 동북군 군악대가 국민 단가를 연주하는 가운데 사령관 장쉐량이 장제스를 맞았다. 그리고 장제스에게 일본을 협력해서 물리쳐달라고 부탁했다. 시안 사건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중국 역사를 바꿨다. 비족 출신 만주군발 장꼬린의 아들인 장쉐량은 일본을 증오했다. 1928년 일본군이 열차를 폭파해 국민혁명군과 대립하고 있던 장쪼린을 죽였다.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이 들어오면 만주를 장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미리 만주 군발을 제거한 것이다. 장쉐량은 도박과 골프를 즐겼지만 능력이 있고 관대해 인기가 있었다. 장제스와 의형제를 맺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가 장티푸스에 걸려 베이징 병원에 입원해 있던 1931년 9월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했다. 장제스는 만주의 동북군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고 비난이 쏟아지자 장쉐량에게 책임을 넘겼다. 장쉐량이 공직에서 물러나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자 장제스는 동북군을 이동 배치해 홍군과 싸우게 했다. 장쉐량은 1934년 아편을 끊고 돌아와 동북군 장병에게 민족의 굴욕을 벗기는 데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장제스의 명령을 거부 못하고 지휘본부를 서북으로 옮겼다. 1935년 가을 홍군과 전투를 치른 그는 놀랐다. 홍군은 도적대가 아니었다. 중국 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나라를 되찾자고 선전했다. 동북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항일 정신을 교육하던 장쉐량은
동북군이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주원라이가 장시량에게 접근해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적대 행위를 중지했고 홍군 장교들이 동북군 장교들에게 항일 정치 교육을 실시했다. 1936년 11월 간수성에서 국민정부의 정예 일군이 무너졌다. 홍군은 항일투쟁을 위해 협력하자고 선전하면서 후퇴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2개 보병여단을 짓밟고 1개 연대를 통째로 사로잡았다. 동북군은 국민정부군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고향 숭화강 일대를 침략한 일본군에게 복수하려는 일념뿐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공산당과 손잡을 뜻이 있었다. 장제스는 장시량을 의심했다. 동북군 내부의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숙청하고 장시량을 해임할 심산으로 시안에 갔다. 장시량은 쿠데타를 결행했다. 장시량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공산주의자 셋이 시안에 왔다. 홍군 군사위원회 부주석 주원라이, 참모장 예팅, 서북 소비에트 지구 정부 주석 보구였다. 13만 동북군과 9만 홍군이 항일연합군을 결성하고 장시량이 지휘권을 행사했다. 항일연합군은 국민정부군을 무장해제하고 선시성과 간수성 전체를 장악했다. 모든 전투명령을 취소하고 정치범을 석방했고 신문검열을 폐지했다. 학생과 항일운동단체 회원들이 농촌에 들어가 유격대를 모집했다. 장제스는 죽은 목숨이었다. 동북군과 홍군의 급진파 장교들은 총통을 처형하자고 했다. 난징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야심가들은 시안 공격 계획을 검토함으로써 장제스의 빈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순환의 처제이자 장제스의 아내인 숭메이링은 장군들에게 전화를 걸어 군사행동을 보류시키고 시안으로 날아갔다. 스탈린은 장시량의 쿠데타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는지 추궁하며 장제스를 죽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숭메이링은 남편과 장시량을 한자리에 불러 화해를 주선했다. 그러나 장제스는 항일연합 전선을 구축하자는 요구를 거부했다. 그때 스탈린이 소련에 억류하고 있던 아들 장징과의 귀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주연라이가 그것을 협상 카드로 삼아 설득했다. 주연라이와 장시량은 장제스를 총통으로 예우하면서 항일 전쟁에 대한 공산당과 동북군의 입장을 설명했다. 장제스는 내전 중지를 개인적으로 보장하지만 총통의 위신을 유지한 채 난징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심쩍으니 죽여야 한다는 청년 장교들을 주원라이가 말렸다. 장제스는 항일 전쟁을 위한 상호 협력, 동북군과 홍군의 지위 인정, 정치적 자유 확대 등 핵심 사항에 말로만 동의했고 12월 26일 시안을 떠나면서 반란 행위에 대한 군사재판을 자청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장시량을 데려갔다. 난징에 도착한 장제스는 반란을 미리 다스리지 못한 부덕을 이유를 들어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당은 사임을 반려했다. 이런 일을 3차례 반복한 뒤 장제스는 사임 의사를 철회했다. 군법회의는 장시량에게 10년을 선고했고 장제스 총통은 사면을 베풀었다. 모든 게 연극이었지만 진심도 있었다. 문서 한 장 쓰지 않고 풀려났던 장제스는 말로 한 약속을 이행했다.
장제스는 확고한 권위를 세웠다. 잔존한 지방 군벌을 제압하고 소비에트 지구를 포위하면 홍군에게 치명타를 입힐 기회가 오리라 확신했다. 마오쩌둥은 백군의 봉쇄망을 풀어 인력을 보충하면 항일전쟁과 내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협력가는 신용을 하면서 공존하기로 한 두 진영은 상대방에게 어떤 환상도 품지 않았다. 동상이몽은 국민정부군이 홍군을 다시 공격한 1941년 초까지 이어졌다. 붉게 물든 대륙 1937년 7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 베이징 근처의 중국군이 훈련 중이던 일본군을 공격했다는 류거우 차오 사건을 조작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베이징으로 진군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시작했다. 공산당은 소비에트 정부를 자치정부로 바꾸었다. 홍군은 붉은 깃발을 접고 팔로군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들였고 상하이 근처에 병력을 모아 신사군을 편성했다. 홍군은 북부 전선에서 일본군에게 밀리지 않고 싸웠다. 전황은 마오쩌둥의 예측대로 흘렀다. 일본군은 도시를 점령했다.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러나 중국은 광활했다. 100만 일본군도 전밖에는 점령하지 못했다. 도시를 거점으로 삼은 국민당 행정조직과 군대는 쑥대밭이 됐지만 홍군은 적의 예봉을 피했다. 홍군은 농민을 자위대와 유격대로 조직하고 총을 쥐어주었다. 점령지의 땅을 나눠주고 봉건적 폐습을 타파했다. 1938년 가을부터 흔들린 제2차 국공합작은 소규모 군사 충돌을 거쳐 1941년 1월 신사군 사건으로 깨졌다. 장제스의 철수 명령을 받고 일본군 배후 지역으로 이동하던 신사군 정예 9,000명을 국민정부군 8만 명이 포위해 괴멸한 사건이다. 장제스는 신사군 해체 명령을 내리고 팔로군에 대한 군수품 지원을 끊었다. 홍군은 일본군과 싸우면서 국민정부군과도 부딪혔다.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다. 스탈린은 홍군에게 중국 동부 지역의 일본군을 공격하라 했지만 마오쩌둥은 전투를 피했다. 12월 7일에는 일본 공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해 태평양 전쟁이 터졌다. 미국은 국민정부의 협력을 받으려고 군수물자를 지원했다. 스탈린도 홍군보다 국민정부군을 중요한 동맹으로 대했다. 1943년 3월 독일이 항복해 유럽 전선이 소멸하자 마오쩌둥은 장제스에게 연립정부 수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국공합작은 깨졌다. 북부의 지배권을 두고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던 1946년 4월 연립정부 수립이 결렬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전면전을 시작했다. 병력은 430만으로 127만에 홍군을 압도하는 국민정부가 유리했다. 공산당은 군대의 명칭을 인민해방군으로 통일했다. 인민해방군은 북부와 서부의 근거지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1947년 5월 산동성 전투에서 이겼다. 그들은 서북 내륙을 나와 중원까지 진출한 인민해방군이었다. 1948년 가을 만주에서 벌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 1949년 선발대가 베이징을 점령했고 본대가 입성했고
마오쩌둥과 공산당 수뇌부가 중앙정치국을 베이징에 설치했다. 5월 중순 상하이를 점령했다. 장제스 총통은 대만으로 도망갔다.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중국 사회주의 혁명 드라마의 마지막 반전은 시안 사건이었다. 그게 아니었다면 2차 국공합작은 없었을 것이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세력 반도가 뒤집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장쉐량은 결과적으로 공산당을 도운 것이다. 장제스는 대만의 원주민을 죽이면서 중화민국을 세웠다. 1975년 죽을 때까지 지킨 총통 자리는 아들 장징궈가 물려받았다. 장쉐량은 외출할 자유 정도를 허락받고 살면서 붉게 물든 대륙을 바라보아야 했다. 신민주주의 중국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은 닮았다. 구체제가 쓰러진 것, 패전이 사회혁명을 부추겼다는 것은 같았다. 혁명으로 탄생한 체제가 구체제보다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이었다는 것, 개인 숭배가 이루어졌던 것도 똑같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레닌은 병사와 노동자의 도시 봉기로 권력을 장악한 다음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내전을 벌였다. 반면 마오쩌둥은 오지의 농촌에서 홍군을 창설하고 장기 내전의 군사적 승리를 통해 권력을 차지했다. 정은 러시아보다 뒤떨어진 농업사회였고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은 반식민지였다. 남부해안과 대륙의 대도시를 제외하면 근대산업이라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념은 공산주의지만 혁명의 정치적 토대는 농촌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세 과제를 한꺼번에 이루려 했다. 민족해방과 사회주의를 성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달랐다.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라 일컫는 정치제도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마오쩌둥은 공산당이 세우려는 정치체제를 신민주주의라 했다. 레닌은 혁명 조직에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마오쩌둥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새로운 민주주의라 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배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청, 군벌 정권, 장제스 국민정부 시대보다 나은 사회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먹여 살렸고 제국주의를 뿌리쳤다. 그러나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도 소련처럼 개인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구축해 다양성을 봉쇄하고 입법, 행정, 사법을 하나로 묶어 집중했으며 권력자의 임기를 제한하지도 않았다. 중국 정부가 1958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한 대약진 운동은 처참한 실패였다. 1957년 유인 우주선을 지구 궤도에 올린 소련의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이 15년 안에 미국을 추월하겠다면서 생산력 증산을 시작했다. 그러자 모택동은 같은 기간에 영국을 따라잡겠다고 하면서 대약진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파탄 나버렸다. 중국 정부의 발표로는 1,700만 명, 실제로는 4천만 명이 굶어 죽은 뒤에야 마오쩌둥은 실용주의자 류 샤오치와 덩쇼평에게 국가주석과 당석이직을 넘기고 물러났다. 그런데 그는 류 샤오치와 덩샤오핑이 실용주의 노선으로 경제를 회생시킨 1966년
공산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 학술 교육 출판 분위기에 부르주아 반동사상을 척결하자는 5.16 통지문을 제출해 문화대혁명이라는 내전을 일으켰다.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의 권위에 굴복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그의 주장을 칭송하고 청년과 노동자들이 공산당 강부의 특권과 부유한 지방 유지를 향한 불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낡은 사상을 타파하자고 했지만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말살했다. 1969년에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종결을 선언했지만 홍위병, 대자보, 대학 폐쇄와 지식인의 하방, 인민재판, 문화유산 파괴, 소수민족 학살, 모택동 신격화, 린비아오의 쿠데타 시도, 마오쩌둥의 건강 악화, 넷째 부인 장칭 등 사인방의 국정농단 같은 사건을 거쳐 마오쩌둥이 병사하고 사인방이 체포당한 1976년까지 그 여진이 이어졌다. 사인방 재판에서 법원은 문화대혁명 기간에 73만 명이 박해를 당했고 3만 5천 명이 죽었다는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부르주아 앞잡이나 수정주의자로 몰린 이들은 맞고 고문당하고 쫓겨나고 처형, 영양실조, 노역, 질병,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마오쩌둥 사망 이후 짧은 혼란기를 거쳐 사인방에게 쫓겨났던 덩샤오핑이 공산당의 실권자로 복귀했다.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방안 정책을 보고하고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바꿨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다. 경제체제를 전환한 지 40년이 지난 2018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미국의 3분의 2 수준인 13조 6천억 달러로 1978년의 90배가 되었다. 정치체제만큼은 모택동이 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설계한 그대로다. 현대 중국의 정치는 플라톤이 말한 철인정치의 집단주의 버전이다. 공산당은 무엇이 선인지 아는 철인 또는 현자의 역할을 한다. 공산당은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 또는 지도자 양성 시스템을 통해 국가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한다. 권력 분산, 상호 견제, 복수정당제, 언론 자유 따위는 서구식 대중민주주의에나 필요하다고 여긴다. 모택동은 여전히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 중국 지식인들은 대부분 서구식 대중민주주의를 거부하며 신민주주의를 중국 실정에 맞는 정치체제라 옹호한다. 통일망조가 무너질 때마다 내전의 고통을 겪은 중국 민중은 당분간은 공산당의 지배를 용인할 듯하다. 영원하지는